축성 기술로 본 한국의 성과 15차 시 세계유산 화성. 성곽 속으로. 좌랑님, 수원 화성이 우리나라 축성 기술사의 결정체라고 들었습니다만 왜 그런 걸까요? 수원 화성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 여기까지 나와 오다 보니 이제는 성곽에 대한 관심도 커졌나 보군요. 그럼요. 이젠 제가 성곽을 지키는 역할을 똑똑히 해야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문화유산인 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1997년 12월) 나폴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21차 총회에서 수원 화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등재 사유는 화성이 18세기 군사건축물을 대표하고 있으며 유럽과 동아시아 성제의 특징을 통합한 독특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성은 정약용이 설계를 하였고 거중기와 농로 등 근대적인 과학기기를 축성에 활용하였으며 성곽 축성에 전돌과 석패 등의 신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곽의 형태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평산성의 형태로 축성하여 군사적 방어 기능과 평지읍성의 기능을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성내에 행궁을 만들어 국왕의 행차 시 유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화성은 성리학적 이념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축성 기술이 반영되어 만든 신도시이자 우리나라 축성 기술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신공법이 적용된 화성의 축성법 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정약용의 화성 설계. 좌랑님, 화성의 시대적 배경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도록 하죠. 먼저 정조는 1789년 양주 배봉산에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으로 알려진 화성으로 이장했습니다. 새 이장지로 결정된 곳은 수원부에 읍지가 있던 곳이었으므로 읍지 이전이 필요하게 되었고 새 읍지는 팔달산 아래로 결정되었습니다. 신도시인 화성은 1794년 1월 화성 축성을 시작, 1796년 9월에 완성되었습니다. 화성 축성에 앞서 정조는 정약용을 비롯한 젊은 실학자들을 동원해 실용적인 성곽 축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청나라에는 새로운 서양 문물이 밀려오던 때였으며 신학문에 눈뜨게 된 실학파들에 의하여 조선에도 서양의 과학 문명과 서학 등이 유입되었습니다. 정조는 청나라의 백과사전인 고금도서 집성 1만여 권 중 5천여 권을 수입하여 규장각의 젊은 학자들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성은 정약용의 기본 설계서인 성설에 기초해 축성하였으며 위치는 수원 중심 부위의 팔달산 동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둘레 5km 달하는 화성은 동쪽과 서쪽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남쪽은 평지에 성을 쌓아 올린 평산성의 형태입니다. 축성 방법은 우리나라의 지형과 전통적인 축성법에 중국이나 일본성의 장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돌이나 흙을 주재료로 사용하던 전통적인 축성 기법에 벽돌 소성 기술과 건축 기술을 받아들여 공심돈과 용도, 사대 같은 새로운 성곽 시설물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성벽의 높이는 낮추되 성돌의 크기를 크게 하고 내탁부를 넓게 하여 화약 무기의 공격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거운 성돌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할 수 있도록 거중기, 유형거, 수레 등 새로운 도구가 제작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설계 당시 10년으로 계획되었던 공사 기간이 38개월로 단축된 것은 이처럼
노동 효율성을 높여주는 도구의 사용과 유능한 감독 인력에 의한 철저한 공정관리, 공사실명제와 성과급제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성은 정조를 중심으로 한 관료, 학자,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낸 근대적인 신도시이자 조선시대 축성기술로 완성해낸 수천 년 우리나라 축성기술사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을 설계한 타산 정약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화성 건설을 위한 설계를 위한 기본 구상은 정약용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정조의 명에 따라 정약용은 화성 건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계획한 성서를 작성하여 올렸으며 이어서 옹성도설, 포루도설, 현안도설, 누조도설, 기중도설, 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군사적인 지식과 토목기술적인 지식이 뛰어났던 정약용은 성설에서 화성 축성을 위한 주요 문제점을 분수, 재료, 호참, 축기, 벌석, 치도, 조거, 성제로 나누어 구분하여 계획하였는데요. 표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이. 축성 조직과 운영. 좌랑님, 이번에는 축성 조직과 운영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먼저 관리감독 조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성 축성을 위하여 화성 성역서라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고 감독 조직은 작업관리와 사무관리 구분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축성 공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 책임은 지금의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총리 대신을 책임자로 하여 감동당상과 도청을 두고 그 아래의 작업관리 조직에는 결감동, 감동, 결간역, 간역, 경패자, 부패장 등이 배치되었습니다. 사무관리 지원 조직에는 채긍도청, 경감관, 부감관, 경서리, 부서리, 부서사 등 매우 세분화된 조직이 편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자와 작업 인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성 성역에 동원된 기술자는 석수, 목수, 미장이, 와벽장이, 대장장이, 개화장이, 수레장이, 화공, 가칠장이, 큰 끌톱장이, 작은 끌톱장이, 기거장이, 걸톱장이, 조각장이, 마조장이, 선장, 남학신장이, 안장장이, 병풍장이, 부계장이, 회장이 등 각 분야별 장인 1821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자재 운반이나 허드렛 일을 하는 작업 인부들 4천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노임 지불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화성 성역공사에는 감독과 기술자들에 대한 임금은 일당제로 지불하였으며 기술 종류와 숙련도에 따라 석수, 목수, 야장 등의 순으로 차등 있게 지불하였습니다. 지방 노동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와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수시로 상을 주거나 특식을 제공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자 조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석재는 숙지산과 여기산, 관동 채석장에서 캐온 28만 7,600덩어리의 성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돌의 운반에는 유형거 11량, 대거 8량, 평거 76량, 동거 192량, 발차 2량, 썰매, 굴림판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목재는 안면도, 장산곶, 강원도 등지에서 베어서 배로 운송하였으며 국가에서 관리하던 나무를 베어오거나 돈을 주고 사는 방식으로 조달하였습니다. 기와와 벽자는 모두 인근에 가마를 설치하고 구워서 공급하였습니다. 철광석, 생철, 수철, 작철, 정철, 강철 등 다양한 철물은 황해도와 강원도, 서울, 수원부 등 각처에서 구입하여 조달하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거중기와 농로가 축성 효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숯과 석회, 잡목, 숙마, 생칡, 쇠가죽, 느릅나무 껍질, 빈 가마니 등 다양한 물자가 서여되었습니다. 구읍치와 신읍치 내의 가옥과 전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옥은 점포와 기와집, 초가, 토방 등으로 세분하여 보상하고 토지는 논과 밭을 구분하여 시가로 보상하였습니다. 화성 건설에는 원침 이전과 구업치 보상 비용 약 25만 양, 용주사 창건비 9만 양, 해경궁 홍씨 회가변을 위한 원행비 10만 양, 화성 건설비 93만 양 등 총 137만 양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호조의 1년 수입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좌랑님, 화성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18세기 기준 한 양을 35만 원으로 추정하며 화성 건설에는 약 4,800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화성 준공 후 이루어진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과 정조의 화성 원행 행사는 약 350억 정도가 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3. 각종 시설물. 화성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14가지로 나누어 알아볼까요? 먼저 성벽입니다. 화성의 전체 규모는 4,600보이고 성벽의 높이는 4에서 6m입니다. 평지 부분은 경사지 부분보다 높게 성을 쌓았으며 성돌은 45cm 정도 크기의 정방형에 가까운 돌을 조각보처럼 그랭이질하여 쌓았습니다. 면석의 뒷부분에는 자갈을 채우고 흙으로 경사지게 쌓아 두터운 내탁부를 조성하였습니다. 성벽 위에는 벽돌로 높이 1.2m의 여장을 쌓고 근총안과 원총안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대문입니다. 화성에는 북문인 장안문과 남문인 팔달문, 동문인 창룡문과 서문인 화서문 등 4대문이 있습니다. 4대문에는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벽돌로 쌓은 옹성을 설치하고 장안문과 팔달문에는 중층에 장중한 누각을 세웠습니다. 앞문은 성곽의 후미진 곳에 적이 알지 못하도록 설치한 비밀문으로 화성에는 북앞문, 동앞루, 서앞문, 서남앞문, 남앞문 등 5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앞문은 벽돌로 쌓았는데 유일하게 돌로 쌓았던 남앞문은 시가지로 인하여 철거되어 버렸습니다. 화성에는 모두 2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화홍문이라 불리는 북수문은 7칸의 홍해식으로 축조되었으며 상부는 누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남수문은 9칸의 홍해를 틀고 상부에는 포를 쏠 수 있도록 한 포사가 설치되었습니다. 장대는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거나 성 안팎을 관망하는 곳으로 화성에는 서장대와 동장대 등 2개의 장대가 있었습니다. 서장대는 팔달산의 정상부에 있으며 뒤편에는 노대가 있습니다. 동북 공심돈과 동안문 사이에 있는 동장대는 평상시 군사들을 훈련하고 지휘하는 장대였습니다. 노대는 장대 앞에 높게 단을 쌓고 위에서 신호를 하거나 노를 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 서노대와 동북노대 등 2개의 노대가 있었습니다. 돈대는 본성과 떨어진 요충지에 설치했던 망루 형태의 작은 방어 시설을 의미합니다. 화성에는 속이 비어 있도록 벽돌로 높게 쌓고 안에서 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중국의 성제를 채용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서북 공심돈과 남 공심돈, 동북 공심돈 등 3개의 공심돈이 있었습니다. 강루는 성곽의 모서리 부근에 치성벽을 돌출시켜 치를 조성하고 그 상부에 만든 누각을 말합니다. 화성에는 동북 강루, 서북 강루, 서남 강루, 동남 강루 등 4개의 강루가 있으며 방화 수류정이라고도 불리는 동북 강루는 돌과 벽돌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정말 아름답습니다. 치는 성벽 밖으로 돌출시켜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기 쉽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성벽이 굽어지는 모서리 부분에 쌓은 것을 강루라 하고 성문 좌우에 쌓은 것을 적대라고 하므로 화성에 설치된 순수원 치성은 10개에 달합니다. 적대는 성문과 옹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성문 좌우에 설치하였는데
그 구조와 기능은 치와 같습니다. 화성에서는 장안문과 팔달문의 좌우에 하나씩 모두 4개의 적대가 있었으나 팔달문 좌우의 적대는 시가지 조성으로 철거되었습니다. 포로가 2개네요. 서로 다른 시설입니다. 먼저 포루는 성벽의 일부를 외부의 치성과 유사하게 돌출시켜 벽돌로 속이 빈 건물을 만들고 안에서 적에게 화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 화성에는 모두 5개의 포루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루는 성설에 이르기를 치 위에 지은 집을 포라 하였는데 이는 치성의 군사들을 보호하고 안에서 포를 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화성에는 5개의 포루가 설치되어 있죠. 다음은 봉돈입니다. 봉돈은 불이나 연기를 신호로 하여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만든 군사통신입니다. 화성 봉돈은 서해의 흥천대에서 신호를 받아 용인 석성산 봉화대로 전달하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5개의 봉돈을 벽돌로 설치하여 불을 피우도록 하였습니다. 4. 축성기법의 특징. 축성기법의 특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화성은 조선의 전통적인 축성 기술에 18세기 동아시아의 축성 기술을 결집시켜 만든 토목 건축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공심돈, 노대, 포루, 용도, 돈대, 암문, 벽돌 여장 등 벽돌을 사용한 성곽시설물과 현안, 오성지 등 기존 성제에 없던 새로운 구조물이 등장하였습니다. 행정 중심의 기존 읍성과 달리 방어시설을 보강하여 방어성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성은 산성과 평지성을 결합한 대규모의 평산성입니다. 성곽시설과 여장에 벽돌과 석회라는 신소재를 사용하여 화포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성곽시설물을 구축하였습니다. 축성 과정을 기록한 화성 성역의궤는 세계에서 가장 상세한 축성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성 성역의궤는 화성 축성 과정을 기록한 공사 보고서로서 화성이 준공된 1796년에 간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는 화성 축성의 기본 계획과 함께 공사 진행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성 축성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과 구간별 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밖에도 이 의궤는 조선 후기 축성공사의 실태와 무기 발달에 대응한 축성법과 대역사에 서요된 물동량과 경영의 본말을 알 수 있어서 사회 경제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절 훼손된 성곽을 원상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의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화성 성역의궤는 세계에서 간행된 축성공사 보고서 중 가장 상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궤는 유네스코 심사관들이 제기한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킴으로써 화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와 같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퀴즈를 통해 이제까지 들려준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세계문화유산 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